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 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날것 그대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사실은 분석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표본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그런 주 방문층을 분석을 한다면 사실은 국민여행 실태 조사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국민여행 실태 조사는 뭐 그런 연령, 성별, 거주지뿐만이 아니라 소득이라든지 학력, 직업, 결혼 상태까지 그런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고객의 어떤 그런 특성을 프로파일링하기에 좀 되게 좋은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학교하고 또 업체하고 또 이쪽 분야 빅데이터 분야 쪽에 이제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은 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또 시공도 이러보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뭐 했는데는 한 2천만 원대부터 5천만 원, 그다음 뭐 1억, 그다음 1억 2천 다양하게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단 정성군이 빅데이터 하려고 우수 지역 선정되신 건가요?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우수 지역으로 이제 선정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 경북 도내에서 이제 빅데이터 쪽에 업무 이제 관련 회의를 합니다. 하면서 보니까 저희들 경북도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정성군이 처음으로 저희들 연간 전체 관광객과 그리고 그 연간 전체 관광객들이 어떤 소비한 지출액을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관광객 통계를 잡을 때 수작업 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에 올라가 있는 그런 통계 자료들을 활용했는데 저희들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도내 처음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발표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빅데이터 포럼에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지자체들이 있는데 왜 청송군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게 됐는지 요거에 대한 좀 질문도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송군도 지금 발표해 주실 텐데 우수 사례를 보유하고 계신 지자체가 많고요. 이 외에도 뭐 서울 종로구라든지 아니면 뭐 부산의 해운대구나 부산시도 굉장히 지금 여기 와주신 KT랑 SKT 분들과 함께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지역의 그 관광의 이런 뭐 문제점들이나 뭐 그 분석하고 싶으신 것들을 많이 지금 같이 연구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상관계수를 해석한다거나 이런 것들 하는 거는 안루도 하고요. 그 다음에 QGIS 등등의 각각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분석 툴을 사용을 하며, 그 다음에 머신러닝 이런 거 하는 거는 텐서플로하고 주로 연결을 해서 파이썬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 출처인데 이제 시그널만 두 번이 엄청나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시그널은 그냥 휴대폰이 발생시키는 모든 데이터입니다. 사용자가 발생시키는 것이나 아니면 기지국이나 앱들이 예를 들면 카톡 같은 경우에 40분에 한 번씩 이 사람 휴대폰이 켜져 있나 어디에 있나라고 체크를 합니다.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그널 같은 경우는 낮 시간대에는 한 사람이 1시간에도 수백 건씩 발생을 시킵니다. 하고 그 다음에 3G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지는 그래서 시그널을 분석을 하고요. 3G는 시그널하고 다르게 과거와 관련 있는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이제 3G는 그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고 4G는 전체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G 데이터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3G 데이터 4G 없을 때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3G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4G를 분석하는 방법 두 개를 합쳐서 최종 통계를 만드는 공부를 갖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사실은 저희도 이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문제인데요. 데이터 공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그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통계청이 엔티티 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이번 축제를 이 지역에 그 사람이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냥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통신사는 뭘로 사업을 하냐면 그분들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이제 수익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로 국내에서도 뭐 감사원도 얘기를 하고 있고 통계청이나 행안부 지금 일괄 구매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는 그냥 행안부나 혹은 아니면 뭐 이렇게 무채구나 이런 쪽에 요청을 하시면 그냥 데이터를 받아다가 보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단위 데이터를 오픈을 하는 것은 개인의 동선이기 때문에 개인적 보호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영국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석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 거를 저희 쪽에서 API 같은 거 오픈을 하면 분석을 하시면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집계된 데이터를 그냥 가져가셔서 그냥 이렇게 시스템 오픈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그것들을 그 정부랑 같이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구매될 거라는 결정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외국 사례는 저희가 뭐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이치텔레콤하고 연구를 하면서 독일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다녀 이걸 정보를 준비하고 한국 사람이 독일에 가면 어떻게 다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바탕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저희가 각 나라에 있는 통신사마다 다 하나씩 외국을 하는 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또 하나가 각 나라마다 개인정보 보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저촉 안 되는 방식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외국 사례를 갖다 쓰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데이터를 더 많이 쓰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정신과학에서 건강공사 쪽에 정부에서 풀어주시는 것만 보이지 않겠냐 유엔이라는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더 풍성한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연령의 앞자리 정보 외에는 다 암호화 처리된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특정 지역에 뭐 3명 이하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생겼다. 그럼 사후적으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3명 이하는 NA라고 아주 통계를 재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완전 이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다. 너무 철저하게 보호돼서 타 선진국 대비 빅데이터가 제대로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개인정보법을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풀어서 그 빅데이터가 진짜 그 행정이나 민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대안이 이제 올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은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통계 데이터를 지원한다는 거고요. 저희의 3G를 측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3G도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로밍에서 LTE만 갖고는 부족해서 3G를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내국인은 충분한 데이터의 모수가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섞이면 예를 들면 내비 데이터도 저희가 쓸 수 있는데 내비 데이터를 쓰면 이 개개인의 정보가 다 그 동의를 다 받지 않고 개인정보 하나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로 하나에 일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정보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에는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요. 각각의 통계를 내서 그걸 추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정확도에서 좀 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실제로 정책에 좀 더 필요하고 정확도가 높다면 개별 프로젝트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이 저희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 게 아닙니다. 통화량 기지국에서 통화 품질을 위해서 실제 고객한테 시그널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화 품질이 떨어지지 혹시 이탈돼 있지 않나, 문제가 있지 않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게 시그널 데이터고요. 이 시그널 데이터를 그 실제 분석에 쓸 뿐이지 별도의 통화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핀란드가 마이데이터나 이런 실제로 개인정보를 유료화하려는 것들이 전 다른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개인정보지만 내 개인정보를 통계적 목적으로 유료로 쓰는 데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저희도 지불하고 그러면 분석할 수 있는 게 미디어 성향 분석에서 다양한 형태를 멀티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차량 운전자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티백을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쓴다고 보면 되니까요.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차를 이용해서 내비를 찍고 가는 맛집이라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중규모 이상의 도시로 제안을 걸었던 게 이러한 것들 때문인데 아주 좋은 질문인데 좀 규모가 되는 도시에서 제가 아는 맛집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수만 해도 티맵에서 검색되는 음식점이 8,000개인데요. 상위 10%를 한정으로 저희 부모님이나 여수에서 지금까지 사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탑 100 안에 든 식당을 절반 이상 아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도시가 크고 본인이 아는 맛집이 진짜 맛집이라고 판단을 하시지만 모임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장소에 가야 될 때가 발생을 합니다. 지방에서든지. 그럴 때도 현지인들이 보통 나승민도이기는 하지만 내비를 찍고 가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A보다는 B 식당에 현지인이 좀 더 많더라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 식당에 대한 제 분석 결과가 현지인 2명에 관광객 98명이더라라고 해서 그 식당 간 100명 중에 2명밖에 없어요. 두 사람들. 이런 결과는 아니고요. A보다는 B라는 식당을 좀 더 현지인이 찾아가는 경우가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줄을 세웠을 때는 저런 결과가 나오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걸 의도적으로 밀거나 이미 이 음식이 유명하니 이 음식을 취급하는 여러 식당 중에서도 그래도 지역 소속적인 색상이 짙은 좋은 음식점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그런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특정 음식을 취급하는 그 동네의 식당들끼리 이걸 줄 세워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방면으로 편집은 가능한데 제가 제시해드린 거는 그냥 그 종목과 관계없이 한 통에 넣고 줄을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표에서의 숫자가 랭킹은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섞어놔서 순서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겸사겸사 지금 마지막에 들어온 질문도 활용 방안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앞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관광을 순천에서 하고 식사를 여수에서 하시거나 이렇게 인접도시를 가깝게 왔다 갔다 하시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분석의 분명한 한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또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니면 신뢰도가 낮아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그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 숫자가 많거나 주민이 많지 않아도 인접해서 중규모 이상의 도시가 있다고 하면 연계하는 당일치기든 1박 2일이든 연계하는 코스로 구성을 하면 옆 동네에 가서 그 동네에 맛있는 걸 먹고 우리 동네에 와서 그런 좋은 풍광을 즐기십시오라고 상품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방향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형에 따른 유형에 의해서 가미지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트위터의 리트윗 같은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 수집, 정제 분석을 저희는 하는데 정제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제를 하는 그 방법이랑 기준을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 방법은 키워드 단위에서 가미지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키워드를 제가 분류 방식으로 입력을 하거든요. 분류 방식에서는 and, or, not, 이어 조건을 통해서 입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원주 and 여행을 넣어요. 그러면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처럼 비교적 게시글의 텍스트가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라면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반면에 블로그나 카페 커뮤니티처럼 글이 길어지다 보면은 분명히 원주도 언급된 게 많고 여행도 언급된 게 맞아요. 서로 다른 문장에서 다른 의도로 언급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어 조건을 붙여서 원주나 여행이나 단어 사이에 다른 단어가 들어올 수 있는 개수 제한을 준다거나 아니면 엔드 조건을 더 추가한다거나 이렇게 1차적으로 엔드 조건에 관한 조정을 하고요. 이어 조건을 통해서 두 번째 하는 게 분류어 처리예요. 제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제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계속 순환하다 보면은 어떤 키워드를 제외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에서 생성된 수많은 광고 상업적 글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쓰이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자체를 빼버리거나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광고 상업적으로 스폰서 받아서 올린 글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현물이나 현금을 스폰서 받아서 블로그 포스트를 쓸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어딘가에는 누구누구로부터 제공받아 혹은 누구누구로부터 협찬받아를 반드시 넣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키워드를 정리를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 단위에서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위터 리트윗을 통해서 가미지가 많이 발생한다 싶으면 전략적으로 리트윗을 제외하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팸을 많이 발생시키는 소스, 유저가 있다고 하면 유저 자체를 트위터에서 빼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가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번 로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R이라는 통계 프로그램으로 탑키워드를 한번 뽑아와요. 그래서 비관련 내용들이 탑키워드에 보이면 그걸 다시 한번 찾아서 정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요. 저희가 연간 처리하는 저희 고객사들 데이터만 해도 거의 수백억만 개가 돼요. 소셜 데이터만 해도. 그래서 업계마다 이런 분류어도 틀리고 제휴의 구조도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역으로 가미지만 찾아서 조사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저희가 의뢰가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온라인상에서 SNS나 포탈에서 검색을 했을 때 자사 브랜드나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잘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가미지들로 인해서 노출에 방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검색 엔진 최적화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어떤 유형들의 가미지들이 자사의 진성 정보를 막고 있는지 역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나누고 정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